지난주 닷새 연속 하락했던 뉴욕 증시가 미국의 지난달 고용지표 호조로 1%대 급등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직전 거래일보다 1.26% 오른 16,020에 거래를 마쳤고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도 각각 전날보다 1.12%, 0.73% 상승했습니다. 지난주 유럽 증시가 닷새 만에 처음으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미국 경제 지표들이 동반 호조를 보였고 연방준비제도의 양적 완화 규모 축소에 대한 우려도 큰 힘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영국 증시가 0.8% 상승한 것을 비롯해 독일과 프랑스 증시도 각각 1.0%, 0.8%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11월 실업률이 7%를 기록하며 2008년 11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11월 비농업 취업자 수가 전월 대비 20만 3천 명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전문가들의 예상치 18만 명을 크게 상회한 것으로 지난 10월 취업자 증가 수 20만 명도 넘어선 수치입니다. 또한 실업률은 취업자 수가 늘면서 7%로 떨어졌습니다. 전월 실업률 7.3%와 전문가들의 전망치 7.2%보다 낮은 수치입니다. 지난 10월 중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이 시장 전망을 웃도는 견조한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정부의 셧다운 기간에도 소비 심리가 식지 않았음을 보여줬으나 소득은 최근 9개월 만에 처음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미 상무부는 지난 10월 중 개인 소비 지출이 전월 대비 0.3%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앞선 9월의 0.2% 증가보다 더 개선된 것이며 0.2% 증가할 것이라던 시장 전망치도 웃돈 것입니다. 미국의 이달 소비자 신뢰 지수가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톰슨 로이터 미시간 대학에 따르면 이번 달 소비자 신뢰 지수 예비치는 82.5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문가들의 전망치인 76.0보다 높고 지난달 최종치인 75.1을 크게 웃도는 수준입니다. 미국 경제와 일자리 개선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이 소비자 신뢰 지수를 지난 7월 이후 최고치로 끌어올렸습니다. 중국의 지난달 수출이 예상보다 훨씬 늘어나면서 무역 흑자가 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글로벌 수요가 중국 경제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중국 해관 총선은 지난 11월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2.7%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문가 예상치 7.0%를 웃도는 증가폭입니다. 같은 기간 수입은 5.3% 늘어 시장 전망인 7.0%에 못 미쳤습니다. 이에 무역 수지 흑자는 338억 달러로 전문가 예상치 212억 달러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예감 김보람입니다. 지난주 뉴욕 증시에서 다우와 S&P 500 지수는 주간 기준으로 8주 만에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금요일장 막판의 낙폭을 많이 회복하면서 마무리가 됐었는데요. 반등의 재료는 다름 아닌 고용지표 덕분이었습니다. 고용지표가 11월 취업자 수 예상을 크게 웃도는 성적을 공개했고요. 무엇보다도 실업률이 7.0%로 나타나면서 5년여 만에 가장 낮은 수준, 그러니까 가장 양호한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테이퍼링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오히려 경제지표 호재 자체에 크게 반응을 해주는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이번 주에도 양적 완화 축소 시기, 테이퍼링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 주 매파적인 연준위원들의 연설도 예정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17일부터 12월 FOMC가 예정이 돼 있는 상황이죠. 여기에서 지난 10월 미봉책으로 미뤄뒀던 미국 연방정부의 예산 마감 시한도 15일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여전히 불확실성은 자리를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산타랠리 언제쯤 제대로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것인지 글로벌 증시와 국내 증시 흐름 모두 살펴보겠습니다. 굿모닝 대박예감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지난 8일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11월 미국의 실업률은 7.0%로 5년여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고 이달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자 수도 20만 3천 명으로 시장 전망치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네, 글로벌 이슈 진단으로 첫 순서 문을 열겠습니다. 레이크쇼어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고용지표 얘기를 본격적으로 다뤄보기 전에요. 지난주 금요일장 뉴욕 증시와 유럽 증시 마감부터 다뤄보겠습니다. 뉴욕 증시가 닷새 연속 하락하다가 엿새 만에 반등했습니다. 1%대로 올랐는데요. 테이퍼링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5일 연속 하락을 하다가 고용지표가 개선됐다는 소식에 1%의 반등을 이뤘습니다. 이번에 금요일장에서는 고용지표 호재 자체에 좀 반응을 해주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지표가 좋으면 이걸 이제 좋은 쪽으로 받아들이는 이게 원래의 선순환 구조인데요. 네. 그 전에는 이제 그렇지 못했었죠. 그런 부분이 지난 금요일 날 뉴욕 증시의 특징이라고 보겠습니다. Good news is good news, bad news is bad news. 이게 월가에서 나온 그 헤드라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용 지표가 매우 좋게 발표가 됐고 경제 성장에 대한 그 청사진 이런 부분에 기대감이 많이 올라온 이런 흐름이었습니다. 다우 지수는 1.26%가 상승했습니다. 16,020포인트로 16,000선을 다시 회복을 했고요. 나스닥도 0.73%가 올랐습니다. 4,062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S&P 500 지수도 1.12%가 상승한 1,805포인트로 마감이 됐습니다. 유가도 주가가 상승하면서 반등세가 나왔습니다. 0.3%가 올랐고요. 금 가격은 큰 변동이 없습니다. 약보합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미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2.85%로 EBP 정도 내리는 이런 수준에서 그쳤습니다. 이렇게 보면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는 시장의 안도감이 그대로 투자자들에게 주식을 매수하는 기회로 활용되는 이런 흐름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비농업 부분 11월 일자리 수가 20만 3천 명, 예상치 18만 4천 명보다 상당히 높게 발표가 됐고요. 고용 지표로서 실업률 수치 11월 7.0%로 발표가 됐습니다. 7.2 정도를 예상을 했고요. 10월에 7.3보다도 0.3%포인트가 내려간 매우 좋은 수치라고 보겠습니다. 특히 노동시장 참여율이 높아진 가운데서도 실업률이 낙차가 컸다는 점, 이런 점은 매우 긍정적인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밖에 10월 개인소득은 0.1% 아주 미미한 수준의 낙차가 좀 있었고요. 12월 미시간대와 로이터 통신이 발표하는 소비심리지수는 85.2로 지난 11월 75.1보다도 매우 좋은 수치로 발표가 됐습니다. 전반적인 경제지표가 매우 좋았다는 점, 이런 점이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럽 증시도 미국의 고용지표의 좋은 추세 이런 부분이 장 마감 무렵에 소식이 전해지면서 영국과 독일, 프랑스 지수 모두 상승세가 나왔고요. 이탈리아와 스페인 지수 강보합세 정도는 유지를 했습니다. 아테네 증시가 1% 남짓 내렸다는 점, 이런 점이 다소 불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장 마감된 유럽 증시와 뉴욕 증시 상황까지 모두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제 미국의 11월 고용지표 얘기 본격적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밤 한 10시 반 정도였나요? 발표된 수치 보고 저도 깜짝 놀랐었는데 무엇보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실업률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옐런 의장이 계속적으로 질적인 추세는 좀 그렇지 않게 본다. 기대만큼 올라오지 않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상당히 좋은 폭의 낙차가 있었습니다. 실업률이 11월 수치가 7%, 비농업 부분 일자리 수도 20만 명을 훌쩍 뛰어넘은 20만 3천 명이 집계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보면 3개월 평균 비농업 부분 일자리 수는 19만 명 후반에 현재 들어가 있고요. 6개월로 치면 20만 명 정도 수준을 현재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연준이 테이퍼링, 양적 완화 축소의 기준이 되는 준거 틀에 20만 명 수준에 현재 부합하는 수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실업률은 지난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끝난 6월 달이었죠. 버냉키 의장이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이때 연말께 테이퍼링, 양적 완화 축소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고 이 시기가 될 경우에는 실업률이 7% 초반을 유지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초반이 아니라 7%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테이퍼링, 양적 완화 축소를 요구하는 지역 연은 총재의 입김과 그 강조점이 12월 FOMC 회의에서 매우 크게 다뤄질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연준은 인플레이션 수치 2%를 넘어가거나 현재 고용 수치 7% 미만으로 내려서게 될 경우에는 양적 완화 축소에 나설 수 있는 개연성이 상당히 높게 현재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제 완전 고용 수준은 6.5 정도인데요. 6.5에서 7% 수준이면 충분히 현재의 매월 850억 규모의 자산 매입 규모를 조금씩 줄여나가는 이런 그 흐름으로 나타날 개연성이 크기 때문에 12월 FOMC 회의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12월 FOMC 말씀해 주셨던 대로 17일부터 이틀간 예정이 된 가운데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일단 뉴욕 증시는 크게 반등을 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상승을 해줄 때 상승의 재료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그동안에는 말씀해 주셨듯이 지표가 좋으면 테이퍼링 시기가 앞당겨지는 것이 아니냐 불확실성으로 해석을 하다가 지난주 금요일장에서는 일단 경제지표 협조 자체에 강한 반응을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증시의 내성 믿어봐도 되는 것인지 어느 정도 양적 완화 축소 불확실성에 내성이 쌓인 것인지 궁금해지는데요. 네, 증시는 믿을 게 못 되죠. 네. 워낙 변동성이 크고 변덕도 심합니다. 네. 그래서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성을 믿어도 되나 조금 믿고 싶은데요. 현재로서는 다음 주 정도가 확실하게 그 내용이 나타날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주중에 이런 테이퍼링,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우려감으로 지수가 크게 반등하지 못하고 주춤거리는 양상이 나왔고 금요일은 이제 좀 반등 추세가 좀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뉴욕 증시가 이 테이퍼링, 양적 완화 축소가 그 청사진이 빨리 개진이 되고 어떻게 본다면 이 불확실성을 빨리 해소해 주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개연성도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10월에도 16일간 연방정부 셧다운 여파가 있었지만 15일간 뉴욕 증시는 약 2% 정도의 하락 추세가 나왔고 마지막 16일 날 모든 낙폭을 만회하는 이런 흐름이 나왔었는데요. 현재 월가의 분석으로는 JP 모건의 스트라테지스트인 토머스 리, 이 사람은 연준의 양적 완화 축소가 만약에 개시된다는 사인이 나오게 될 경우 뉴욕 증시가 한 5% 정도의 조정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셧다운 때 2% 초반 수준의 변동이었으니까요. 이보다는 2배가 높은 수준인데요. 그렇지만 그 마음의 준비, 그 다음에 투자자들이 양적 완화 축소가 언젠가는 나온다는 이런 그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상보다 그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그 치유 기간은 빠르게 봉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12월 연말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양적 완화 축소를 단행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라는 것이 현재 월가의 분석이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6월에 양적 완화 축소 개시가 나올 경우 고용 특히 실업률 수치가 7% 초반이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옐런 의장이 현재도 부의장으로 봉직을 하고 있고 버냉키 의장의 이에 대한 찬성 의사를 내보였기 때문에 옐런 의장이 결단만 한다고 한다면 100억 달러 규모로도 나올 수 있는 일말의 가능성은 조금은 좀 열어두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이제 고용지표가 호조세로 나오면서 내년 3월에 양적 완화 축소 개시 시점은 1월로 조금 더 앞당겨진 이런 월가의 분위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11월에 고용지표가 이렇게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되면서 일단 3월로 예정이 돼 있던 테이퍼링 시기도 결국에는 한 1월 정도로 좀 앞당겨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전망도 한번 살짝 내비쳐 주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중국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중국 공산당이 내년의 경제 정책, 기조에 대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 중앙경제공작회의를 개최하게 되는데요. 내년 성장률 목표치 어느 정도로 정해둘까 관심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제4세대 전임 지도부의 7.5를 그대로 이제 받아가지고 올해는 이제 거기에 이제 준용을 했었는데요. 새로운 지도부인 시진핑 리커창 체제는 10년간 중국의 GDP를 2배로 끌어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리커창의 리코노믹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를 평균으로 나누면 7.2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럼 매년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7.2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5년간은 7.5를 유지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5년은 7% 수준 이렇게 되면 얼추 7.2 정도를 맞출 수 있을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7.5는 지난 4세대의 지도부였죠. 후진타오와 원자보 총리의 합작품이라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 시진핑 리커창 체제는 내년도 경제 성장률을 7.5 내지는 이보다 소폭 내릴 수도 있을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아직까지는 시장의 전문가들의 의견이 좀 분분한 이런 흐름인데요. 올해 경제 성장률 7.5를 무난히 맞출 수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7.5 정도로 그대로 준용하는 수치가 나올 개연성도 현재는 50% 정도의 가능성은 열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이제 물가가 현재 3.2 정도까지도 올라온 수치고, 그 다음에 통화 정책을 약간은 이제 긴축 기조로 들어가는 이런 흐름이 있기 때문에 다소 경제 성장률을 조금 목표치를 내려서 조금 여유 있게 가져갈 수 있는 개연성도 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주 경제 성장률 수치를 어느 정도로 제시하느냐 이런 것이 중국 경제에 자신감을 내비칠 수 있는 바로미터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내일쯤 개최되지 않을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중국의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경제성장률, 내년도의 경제성장률 목표치는 조금 낮춰잡을 수도 있겠다라는 가능성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레이크쇼어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장 전략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매주 월요일은 한 주간 예정된 경제 일정들 모두 짚어드리는 시간 마련하고 있는데요. 이 시간 뉴스탁의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국내 증시 흐름부터 정리를 해보고 넘어가 볼까요? 지난주 국내 증시 코스피가 3%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일단 미국의 출구 전략 우려, 또 엔화 가치 하락 등 외부 요인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재가 없었던 한 주여서 그런지 내부적인 요인도 좀 있었나요? 그러게요. 그랬던 것 같아요. 시장 자체가 네. 조금 좋지 못한 모습을 띄었었는데 일단은 지난주 5일 연속 좀 하락세를 보였어요.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물론 이제 주 후반으로 가서 낙폭을 조금 줄이려는 모습을 띄었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코스피가 5일 연속 좀 하락을 보였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좀 하락세 좀 보여줬다는 부분들, 환율이라든지, 뭐, 일본 증시의 뭐, 고점, 상대적 우리나라는 좀 박탈감, 그리고 테이퍼링 우려감, 이런 부분이 작용을 했고, 뭐, 내부적인 요인은 뭐, 보람 앵커가 뭐, 좀 휴가를 갔다는 거 외에는 네. 큰 영향이 별로 없었는데, 일단 그로 인해가지고 코스피 자체가 2,000포인트를 좀 이탈했다는 부분들이 네. 조금은 아쉬운 감이 좀 있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이제 시장 자체가 워낙 좋지 못하니까 좀 약세를 띄었는데, 그래도 코스닥은 500포인트 초반 정도는, 그러니까 505포인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500포인트 초반을 지키면서 마감했다는 부분들은 그나마도 좀 우리가, 위안을 삼을 수 있었던 한 주라 생각을 하고 있고, 무엇보다 지난주 수급이 너무 안 좋았다. 예. 특히 이제 외국인들이 선물을 중심으로 해서 강하게 매도로 반전이 되고 거기다 보니까 유가증권 시장도 좀 매도가 좀 많이 나왔던 부분들 그렇게 해서 좀 약세를 마감했는데 그래도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조금 긍정적인 부분이 있었다라면은 일단 경기 민감주 중에서 화학적과 철강주들이 의외로 좋은 모습을 띠면서 뭐 몇몇 종목군들은 고점을 직전 저항대를 돌파를 시키면서 새로운 최근 들어서 신고가를 좀 연출하면서 마감했다는 부분들이 좀 긍정적인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음식료 업종군들이 약간 이제 환율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 가지고 상대적으로 좀 강세를 띄었고 또 몇몇 IT 부품주들은 여전히 모바일 디스플레이 부품주 같은 종목군들은 우상향세를 조금 더 연출하면서 한 주를 마감하면서 시장 자체가 좋지 못했지만 그래도 그 와중에서도 우리가 좀 희망을 엿볼 수 있었던 한 주가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번 주에도 외국인들이 돌아올 만한 재료는 없는 것으로 일단 보입니다. 외부적으로도 그렇지만 내부적으로도 내마녀의 날, 이 동시만기일 예정이 돼 있고요. 또 올해 마지막 금통위도 예정이 돼 있는 상황이죠. 이번 주 경제 일정 살펴볼까요? 네, 일단 이번 주 오늘 같은 경우는 미국은 큰 경제 일정 발표가 없고요. 일본 같은 경우 10월 경상수지, 일본 3분기 GDP 성장률 확정치가 발표를 앞두고 있고요. 그러면 유로존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회의가 오늘부터 내일까지 개최를 앞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월 10일, 내일 같은 경우 미국의 10월 도매재고, 결과치가 발표를 앞두고 있고, 12월 11일, 미국 주간 NBA 모기지 신청 건수, 미국 11월 연방 재정 수지 동향의 발표를 앞두고 있고요. 그리고 12월 12일 목요일에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 우리나라 12월, 선물업소 동시 만기를 앞두고 있고, 또 이제 한국은행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 를 앞두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11월 소매 판매 동향하고 미국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리고 미국 10월 기업 재고 동향 발표를 앞두고 있고요. 12월 13일에는 미국의 11월 생산자 물가지수하고 일본 10월 산업생산 수정치 발표를 좀 앞두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주요 일정들 모두 살펴봤는데요. 이 가운데 좀 주목해볼 만한 일정 어떤 게 있을까요? 이번 주는 경제 지표가 그렇게 뚜렷이 많이 발표하진 않아요. 지난주에 네. 많이 발표를 했기 때문에 좀 굵직한 건 없지만 일단 오늘 발표가 될 일본 3분기 GDP 성장률 확정치하고 그 수요일에 있을 미국 주간 NBA 모기지 신청 건수하고 네. 미국 11월 연방 재정 수지 동향을 보셨으면 좋겠고 목요일에는 이제 우리 동시 만기일 선물업 동시 만기일 동향 그게 어떻게 결과가 되는 마감을 하는지 여부 그리고 한국은행의 금리 결정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미국의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얼마나 좋게 나오는지 여부를 좀 보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이제 금요일에는 미국의 11월 생산자 물가지수 동향이 조금의 지수의 방향성을 좀 변동성을 확대할 수 있는 요인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 11월에 미국의 고용지표 워낙 좋은 성적을 거뒀기 때문에 이번 주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그만큼 좋게 나오느냐. 살펴보시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주 어떠한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지도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뭐 이번 주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해요. 네. 지난주와 비슷하게 미국 증시의 결과에 의해 가지고 우리나라의 그 등락이 좀 결정될 수 있다. 뭐 미국 증시가 이제 지난 주말에는 상당히 좋은 모습을 마감됐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 우리나라도 좀 강세로 뛸 가능성이 좀 높은데, 이러한 모습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최근에 우리나라 증시를 보신다라면, 미국 증시가 좀 안 좋을 때는 같이 안 좋게 움직이고, 미국 증시가 좋을 때는 상대적으로 덜 좋게 움직이거나, 혹은
더 좋게 움직이는 모습을 띄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연동해서 좀 더 이어질 수 있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무엇보다 이제 일본 증시의 동향이 좀 중요하죠. 일본 증시의 동향이 이제 엔화랑 같이 환율의 움직임과 같이 연동해서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우리나라 그 경쟁 업체들의 주가가 좀 변동성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마녀의 날이라고 그러죠. 12월 선물옵션 동시 만기를 좀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주에는 상당히 많은 매도 물량이 나왔지만 또 지지난주에는 상당히 또 강한 매수가 들어왔었기 때문에 외국인도 약간의 그 선물옵션 동시 만기를 앞둔 상황에서 약간 수급 자체가 갈팡질팡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외로 어떤 변수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12월 그 선물옵션 동시 만기 관련해서 변동성 장세가 좀 연출될 수 있다라는 거 좀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나서 이제 외국인 선물 수급 동향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이게 이제 만기를 앞둔 상황에서 만기 전후로 해서 한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만기 전후로 일주일, 만기 후에 일주일 동안의 그 외국인 선물 수급 동향이 상당히 중요한 모습을 띄거든요. 그게 그 다음에 만기 이후에 그 시장 방향성을 좀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선물 수급 동향 변화 여부를 좀 체크를 하면서 시장을 좀 대응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기술적으로 좀 보신다라면 코스피는 일단은 다시 2000선을 얼마나 빨리 회복할 수 있느냐, 또 이 자리가 21선 라인이기 때문에 2000선을 그 회복하면서 마감이 되는지 여부를 이번 주에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코스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도 일단 21선을 회복을 하는지 여부가 중요하고요. 21선 회복하면서 안착이 된다라면은 코스닥이 어찌됐든 500포인트 초반에서 한 달 동안 또 행보를 보인 상황에서 다시 21선 안착을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이 자리가 진바닥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추세가 추세적으로 뭐 530포인트가 될지 540포인트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한번 랠리를 필 수 있는 하나의 발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 좀 잘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고, 아직까지는 무리하게 상방 베팅은 좀 자제를 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은 어쨌든 코스피 시장에 2100이다, 2200이다 라고 논하기보다는 일단은 기술적으로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모두 조금 지수를 어느 정도 회복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를 갖는 것이기 때문에 무작정 추세가 올라간다라고 베팅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지수 움직임을 좀 확인하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 이번 주에 팁을 드린다라면 지난주에 일단 고점을 돌파하려 시도를 했던 화학주하고 철강주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상대적 약세를 보였던 경기 민감주 중에서 제일 약세를 보였던 조선주가 반등을 좀 보여줄 수 있는지 여부하고, 그 다음에 음식료 업종군들이 추세를 돌파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하면서 한 주를 대응하신다라면은 상대적으로 좀 좋은 모습을 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프로그램 매물출에는 불가피하기 때문에 주 초반 변동성은 일단 염두에 두셔야 할 것 같고요.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일단 무리하게 상방에 베팅하기보다는 이번 주 좀 지켜보시고 대응하시는 것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상로의 증시 미스터리 시간입니다. 어제부로 해서 백화점의 겨울 전기 세일이 끝났습니다. 그렇게 백화점은 크게 세일을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요, 사람들은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는 게 바로 백화점이겠죠. 자, 세일이 끝났는데 과연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떤 제품을 얼마만큼 사갔을까요? 그리고 백화점 매출은 늘었을까요? 아니면 전년 대비해서 주는 모습이 나타났을까요? 전체적으로 실적은 좋아졌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에서 우리는 착안을 해서 좀 더 주식에 연관을 지어서 볼 수 있을까요?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롯데쇼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롯데쇼핑 같은 경우에 국내 점유율,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입니다. 그 외에도 뭐 현대백화점, 그리고 신세계, 그리고 하나타임월드, 이 네 가지 정도가 존재할 수가 있겠고요. 자, 일단 롯데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유통망 자체 백화점이 36군데 분포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아울렛까지 가지고 있고, 그만큼 물량 자체가 마진을 상당히 많이 남길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죠. 유통 구조가 상당히 다변화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재고 자체가 크게 잡히지 않는다는 점이 강점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 세일 기간 동안 전체적인 매출로 봤을 때는 조금 소폭의 상승을 기조하는 모습이었습니다만, 바로 아웃도어류의 판매에 대한 상당한 성과가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30%가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오늘처럼 날씨 추운 날, 그리고 일찍 찾아온 겨울이 소비 심리를 특히 자극시켰는 게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3분기 매출액을 우리가 한번 같이 본다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6%가 증가를 하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7조 2,480억 원을 나타냈고요. 거기에 대해서 영업이익 같은 부분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18.6%가 증가를 하면서 3,430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매출이 크게 증가를 하면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백화점 매출이 증가를 했다는 것은 소비 심리 자체가 지금은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단계구나라는 부분을 여실하게 느낄 수가 있겠고요. 한국 소비 심리 지수 같은 경우에도 2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은 이런 백화점 관련 주식에게도 큰 호재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모습을 봤을 때 3분기의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타났다는 것은 1분기 그리고 부진했던 모습이 2분기부터 점차적으로 턴어라운드 되면서 지금 4분기까지도 충분히 이어갈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 있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또한 롯데쇼핑 같은 경우에는 하이마트에 대한 인수효과, 그리고 국내 백화점의 실적 호조세,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바로 아울렛의 고성장세를 우리가 들 수 있다는 거죠. 상설 매장이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겠고요. 그런 부분에서 크게 매출 자체가 증가를 하면서 지금 올라오는 모습이 상당히 긍정적이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주가 추이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추이 한번 보시면 어느 정도 고점 자체를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한번 더 내려오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런 차트는 상당히 쉽게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점을 각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중요한 선을 제가 두 가지 잘 말씀을 좀 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부분을 한번 같이 체크를 해보시면요. 자, 이 정도가 좀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중요한 선입니다. 그러면 이 선 자체를 차트를 한번 크게 보시면 이 선 자체를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 저항과 지지 구간이 겹쳐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고, 그리고 밑에 있는 이 선을 기준으로 해서 똑같이 저항과 지지 구간이 달라지고 있는 모습을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 두 가지 선 자체를 우리가 기준점으로 본다면 상단에 갔을 때는 과매수 국면이구나, 오버히팅이 되는 부분이구나, 그리고 하단에 갔을 때는 과매도 국면이라는 걸 우리가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느 정도의 실적을 대한 부분에서 크게 오버히팅이 두 번 나오고 난 다음에요, 다시 한 번 더 과매도 국면을 거치고 지금 추가적인 박스권 하단 영역에 분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차트는 항상 쉽게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선만 꺼놓고 난 다음에 보시면 어떻나요?
상당히 쉬운 패턴이라는 거죠. 박스권의 각체 있는 촘촘한 단계로 이루어져 있는 주식이구나라는 부분을 아실 수가 있겠고요. 하단 자체가 지지가 나온다면 그때는 추가적인 상승 기조가 좀 더 유지될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각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롯데쇼핑의 지금 악재는 뭡니까? 악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신 호재거리만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이런 박스권에서 조금 추가적인 상승 기조로 유지될 확률이 훨씬 더 높다는 걸 우리가 한 번 더 기대를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원화도 약세가 아니고 강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백화점 매출은 더욱더 크게 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12월 달에는 바로 소비 심리의 최대 시즌인 크리스마스가 코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과연 매출이 여기에서 더욱더 줄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매출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 대해서 주가는 더욱더 오른다라는 곳에 제가 한번 베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내 시장의 긍정적인 분위기 그리고 또한 차트적인 모습 그리고 지금 업황 자체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돌아있고 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실적 또한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두려울 게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가격적인 부분을 확실하게 각인하신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장기적인 관점으로 롯데쇼핑에 그리고 백화점 관련주에 관심을 가지시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이 아닐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도 3시 30분에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기사만으로는 알 수 없는 글로벌 이슈들의 숨은 의미를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김동섭의 일당백 시작하는데요.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당백 첫 번째 라운드 바로 출발합니다. 미국의 11월 고용지표가 대폭 개선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은 오는 17일에서 18일 예정된 FOMC에서 연준이 테이퍼링을 실시할지에 집중됐습니다. 지난주 놀라운 고용지표 발표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요. 취업자 수도 예상을 웃돌았지만 무엇보다도 실업률이 7.0%로 놀라운 성적을 공개했습니다. 앞으로도 개선되는 추세는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분석도 속속 나오고 있는데요. 경제지표가 좋아지면 환영할 소식입니다만 또 마냥 또 반가워할 수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가장 고용지표와 민감하게 연결되는 게 테이퍼링이기 때문에 테이퍼링 시기가 앞당겨지는 것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요. 사실은 그 실업률이 7%가 나왔으면 네. 그 목표치가 에반스율이 6.5%이기 때문에 테이퍼링이 빨라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죠. 그게 이제 투자가들한테 굉장히 불안감으로 다가오는 상황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장은 급등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은 한 두 가지가 나올 수 있는데, 일단 이번 실업률 내용을 보면 불안정 고용이 오히려 굉장히 최대치로 커졌다라는 거, 그다음 임금은 상승하지 못했다라는 거, 이것이 고용으로서 확실하겠느냐라는 부분이 시장에 좀 반영이 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7%를 100% 믿기는 좀 어렵다. 그 다음에 이것을 한번 7% 했다 해서 이걸 계속해서 개선될 거라기보다는 일단 한두 달 지켜보자라는 분위기가 좀 형성된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테이퍼링이 되더라도 지표가 개선되는 모습을 봤을 때는 경제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냐라는 또 기대감까지도 시장에 반영이 됐다는 거죠. 네. 이것을 이제 역으로 해석을 해보면 시장은 이제 테이퍼링이 되든 말든 지표가 좋아지면 상관이 없다라는 분위기로 기우는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이번 FOMC 회의에 사실 이번 그 지표가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 제가 볼 때 FOMC 회의에서 테이퍼링을 바로 실행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거죠. 거기 뭐 여러 가지 근거를 댈 수 있지만 그 근거 중에서는 역시 자넷 옐런이 아직 취임을 못한 상태에서 정책을 뒤바꾸는 것은 상당히 그 차기 의장한테는 부담으로 다가오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부분이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 FOMC 회의는 지난번 FOMC 때 그 의원들 사안에 언급됐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실업률을 5.5%로 내려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지금 구직 포기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완전 고용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실업률만 보지 말고 고용률을 보자. 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FOMC 회의에서 이 부분을 언급하는지에 따라서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면 내년 3, 4월에 아마 테이퍼링 시작이 될 것이고요. 이 5.5%에 대해서 얘기가 나온다 그런다면 내년 한 해 동안은 거의 테이퍼링이 없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실업률 목표치, 하향 목표치가 이루어지는지 이거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볼 땐 12월 달에 테이퍼링은 거의 힘듭니다. 아직은 그럴 만큼의 여건이 되지 않았다. 물론 7%까지 왔기 때문에 되게 좋겠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우리가 생각을 못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미국보다 경제가 뛰어나게 그러니까 뛰어나게 좋은 나라는 없습니다. 근데 독일마저도 4%대라는 겁니다. 실업률이. 그렇다면 지금 7%를 만족할 수 있을 만큼 미국이 좋은 지표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적어도 지난번에 벤버넷 교수가 얘기한 것처럼 5.5% 얘기가 아마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 네. 그래야 아마 독일과도 키높이가 맞춰질 것이고 진짜 경제 대국으로서의 그 모습을 보일 것이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7%가 테이퍼링으로 끌고 가는 그런 상황은 아닐 것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번 실업률 발표된 보고서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불안전 고용이 최대치로 커진 상황이고요. 임금 상승 속도를 내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한두 달 더 확인하고 가자라는 분위기가 형성된 상황이고 옐런 차기 의장이 아직 취임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12월 테이퍼링이 시작되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빨라야 내년 3월이 될 것이고 자칫하면 내년에도 테이퍼링을 시작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라는 기존 입장 그대로 유지를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였고요. 이어서 두 번째 라운드 출발합니다. 투자은행 크레디트 스위스가 내년 미국 증시는 하락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왜 이러한 주장을 했느냐 좀 자세하게 살펴보니까 내년에 글로벌 경기가 전반적으로 모두 다 좋아진다면 상대적으로 매력을 보였었던 안전투자처로서의 미국 증시의 매력은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분석인 건가요? 지금 미국 경제 성장이 된 것은 사실 지표가 7%고 여러 가지로 아직까지 좋아지지 않은 상황이지만 네. 그래도 투자처로서는 미국밖에 없다 해서 사실 투자를 그쪽으로 굉장히 많이 투자를 했어요. 근데 지금 CS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미국이 하락한다는 것이 지표가 나빠진다든가 경제가 나빠져서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 거시경제가 활성화가 되면은 전 세계 투자처가 굉장히 많아진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사실 저평가된 나라에 투자를 해도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의 투자의 안전처로서는 약간 떨어질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많이 다른 쪽으로 옮겨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상승률이 오히려 하락을 기록할 수 있다 해서 일부 투자증권 어떤 은행들에서 목표치를 비중 축소까지도 얘기가 나오는 모습이죠. 그렇지만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오히려 내년도 상당히 상승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 미국장은 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테이퍼링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버블이 필요합니다. 버블이 있어야만 테이퍼링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 예상을 깨는 상승이 아마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미국 상승이 없는 상태에서 다른 나라 상승은 무의미하다. 그러니까 미국이 상승해야만이 부빌 언덕을 믿고서 더 상승하는 것이 전 세계 시장의 모습이라면 부빌 언덕이 상승하지 못한 상태 다른 나라가 더 상승한다는 것 자체가 말에 앞뒤가 안 맞는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CS가 주장하는 부분에 일부는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시경제가 상당히 좋아질 것이다. 중국 같은 경우도 이번에 흑자가 굉장히 늘어나는 모습이 나왔죠. 이런 모습 본다면 거시경제가 살아나면서 주변국의 상승률이 굉장히 높아질 것은 사실이지만 미국의 상승에서 약간 제한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뭔가 내용이 맞지 않을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네, 크레디트 스위스의 주장은 이랬습니다. 거시경제가 활성화되면 저평가 국가로도 투자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상대적인 안정적인 투자처로서의 미국 증시의 매력은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이었는데요. 일단 미국 증시는 더 오를 것이다라는 것이 김동섭 이사님의 전망이십니다. 테이퍼링 실시를 위해선 더 큰 버블이 한번 꼭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라는 설명도 있으셨고요. 일단 미국 증시의 상승 없이 글로벌 증시 상승도 없기 때문에 이러한 크레디트 스위스의 논리는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 일침을 놔주셨습니다. 두 번째 라운드 마무리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 라운드 출발합니다. 금융위기 이후 허리띠를 바짝 졸라맸던 선진국들의 재정 여력이 커지면서 재정 긴축의 시대가 끝나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중앙은행들은 이제 풀었던 돈을 거둬들이려는 시점에서 또 정부 재정을 통해서 충격을 줄여줄 수 있다면 경제 성장률은 더 개선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계산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예상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책을 피는 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통화 정책이 있고 하나는 재정 정책이 있습니다. 있고요. 통화 정책은 중앙은행에서 돈으로서 유동성으로서 진행하기 때문에 파급 효과가 굉장히 빠르죠. 재정 정책은 인프라를 구축한다든가 상당한 정책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시간을 소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빠르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안정적이죠.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 쪽에서 재정 정책을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재정 정책가 누적이 되다 보니까 재정 정책을 할 수 있는 만큼 지출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대신해서 통화 정책에서 지금 계속해서 양적 완화를 해서 시장을 이끌어줬는데 그 와중에 이제 정부가 재정 지출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재정 적자가 줄어들어 버리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 통화 정책이 물러가면서 재정 정책이 등장한다면 이건 상당히 좀 굉장히 좋은 상태가 될 수 있고 통화 정책을 다시 회수하는데도 상당히 좋은 어떤 방어막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죠. 이것을 진행한 데가 벌써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아실 건데 거기가 중국입니다. 중국은 통화 정책을 걷어들이면서 재정 정책을 하고 있고 재정 정책 하는 과정에서 약간 통화의 유동성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때마다 이제 RP를 통해서 시장에 자금을 이렇게 공급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본다면 재정 정책으로 가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딴 나라보다 괜찮다고 내가 봤던 게 뭐냐. 우리나라는 통화 정책이 굉장히 약하던데 재정 정책을 강화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향후 경기 보면 들어보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성장을 많이 할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지금 금융위기 때문에 통화 정책을 강화한 나라들 입장에서는 상당한 어떤 통화 정책으로서의 부작용을 막아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한다면 정부들의 어떤 각국 중앙은행이 진행한다 통화 정책을 대신한 재정 정책은 꼭 필요한 것이다. 근데 이것이 이제 통화 정책과 같이 진행이 될 것이다. 아니면 통화 정책 회수하면서 그걸 상당히 봐야 됩니다. 같이 진행하는 것은 제가 볼 때 바람직하지 않고요. 통화 정책 회수하면서 진행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통화 정책은 나중에 굉장한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부작용이 굉장히 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흡수해 줄 수 있는 것을 미리 준비하면서 가는 것은 맞지 않을까. 그렇다면 선진국의 재정 긴축을 완화하면서 재정 지출을 늘려서 재정 정책을 강화하는 것은 시장에 상당한 긍정적 호재로 가져올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선진국들이 통화 정책을 회수하면서 재정 정책을 펼치게 된다면 내년 경제 성장률 기대해 볼 만하겠다라는 말씀까지 함께 해봤습니다. 마지막 라운드까지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난주 3% 하락했었던 국내 증시 일단 월요일장에서 오늘장에서는 반등해주지 않을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외부적인 요인으로 봐서도 테이퍼링 가능성은 더 높아진 상황이고요. 여기에 따라 또 내부적인 요인도 살펴본다면 동시만기일 예정돼 있죠. 변동성 감안을 해보시는 거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